일장사절이 상품의 물신적 성격 내지는 이제 물신 숭배에 관한 내용인데, 락스가 강조하는 건 "상품 생산은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 인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인제 쭉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인제 1권 1 편이 쪼끔 이제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뭐 그 자체로 인제 익숙하지 않았던 인제 개념 용어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 사람들이 막스가 인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음 정확하게 음 확인하기 하는 걸 인제 어려워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예. 1권 1 편의 제목이 상품과 화폐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품 생산 사회로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1 장에서 인제 거듭 막스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인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예 '이건 조금 잘못된 사회고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상품 생산을 그대로 두고는 제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막스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인제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특수한 조건 하에서 성립한 사회이고, 그래서 상품 생산을 인제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예 사회를 인제 꾸려 나가는 게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막스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 어 뭐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막스와는 정반대로 상품 생산, 이른바 시장 경제는 딱히 건드리지 않은 채로 '자본주의를 극복하겠다.'라고 인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때로는 인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때로는 인제 의식적으로 막스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인제 막스와는 인제 다른 그런 인제 생각을 대중들한테 확산시키는데, 제일 인제 우려스러운 것은 막스의 이름을 내걸면서 막스와는 이제 정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1권 1 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막스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99 쪽에 인제 두 번째 줄부터인데요. 이소미 씨 부탁드립니다. 네. 부르주아 경제학의 범주들은 위와 같은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범주들은 역사적으로 규정된 일정한 사회적 생산 양식, 상품 생산의 생산 관계에서는 사회적으로 타당하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고 형태다. 그러므로 상품의 모든 신비, 즉 상품 생산의 토대 위에서 노동 생산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상과 황당무계는 우리가 다른 생산 형태로 이행하자마자 곧 사라져버린다. 정치 경제학자는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좋아하므로 먼저 로빈슨 크루소의 섬 생활을 보기로 하자. 로빈슨 크루소는 본성이 검소하지만 각종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도구를 만들고 가구를 제작하며 염소를 길들이고 물고기를 잡으며 사냥을 하는 등 각종 유용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나 이와 유사한 것은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로빈슨 크루소는 자기의 온갖 활동을 즐기고 위안거리로 삼기 때문이다. 자기의 다양한 생산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여러 기능들이 동일한 자신의 여러 가지 활동 형태, 따라서 인간 노동의 여러 가지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절실한 필요 때문에 자기 시간을 정확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 사이에 배분한다. 어떤 기능이 자기 활동 전체에서 더 큰 시간을 차지하는가는 목적하는 유용 효과를 얻는 데 부닥치는 곤란이 큰가 작은가에 달려 있다. 그는 경험으로 이것을 안다. 난파선에서 시계, 장부, 잉크, 펜을 구해낸 우리의 로빈슨 크루소는 훌륭한 영국 사람답게 즉시 자기 자신의 일들을 장부에 적기 시작한다. 자기 장부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유용한 물건들이나
그것들의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이나 끝으로 이들 생산물의 일정량을 생산하는 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노동시간 등의 명세가 포함되어 있다. 로빈슨 크루소와 그 자신의 손으로 만든 불을 구성하는 물건들 사이의 모든 관계는 너무나 간단 명료하여 누구라도 특별히 머리를 쓰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관계들은 벌써 가치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노동 생산물은 항상 상품이고 상품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서로 교환된다. 이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래부터 당연히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화가 아닌 다른 생산 형태를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여러 그 생산 형태들을 인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제 제일 처음 출발하는 게 인제 로빈슨 크루소의 1인 경제인데 사실은 인제 그 주류 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이 인제 그 뭔가 교환이라는 것들을 상품 교환이라는 것들을 당연시하고 인제 칭송하기 위해서 출발점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제 로빈슨 크루소 예 인 건데 사실 뭐 대단히 이제 비현실적인 상정입니다. 네. 애초에 그 개인이 독립적으로 외따라서 떨어져서 인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인제 그 공동체, 인간 사회 속에서 인제 나고 자라고 훈육받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제 뭐 난파와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상황에 대한 묘사인 거지 이게 인제 뭐 주류경제학 교과서에 흔히 등장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을 인제 상정하고 설명하는 건 사실은 인제 주류경제학의 논리 체계 속에서나 그 유효할 뿐이지 전혀 인제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제 그 각조 31 번에 인제 막스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뭐 요런 그 식의 인제 비판이 예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차현욱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각조 31 번이요. 리카도조차도 자기의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리카도는 원시적 어부와 원시적 사냥꾼을 상품 소유자로 만들고 물고기와 짐승을 그들의 교환 가치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 시간에 따라 교환되게 한다. 이때 그는 원시적 어부와 원시적 사냥꾼이 1817년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통용되고 있던 연금 계산표에 의거해 자기들의 노동도구의 가치를 계산한다는 시대착오에 빠지고 있다. 그리고 오원의 평행사변형, 이 부르주아 사회 형태 이외에 리카도가 알고 있던 유일한 사회 형태인 듯하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원시적 어부와 원시적 사냥꾼을 상품 소유자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류경제학 교과서에 인제 로빈슨 크루소의 1인 경제 다음에 나오는 게 인제 프라이데이하고의 상품 교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인제 뭐 그 로빈슨 크루소나 프라이데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제 다른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더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인제 그 상품 교환, 사회적 분업에 따른 상품 교환이라는 것들이 태고적부터 존재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되도 않는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주류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모형이라는 것들은 예 현실성, 역사성이라는 것들을 완전히 인제 무시한 특정한 인제 의도 즉 예 막스가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상품 생산 그 자체를 이제 당연시하는 그런 사고를 대중들한테 주입하기 위한 그런 그 예 그런 식으로 인제 만들어진 모형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그 얘기를 막스가 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1인 경제를 상정하더라도 사실 로빈슨 크루소가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필요로 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확인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 상품 생산 사회에서 가치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된 그런 그 내용들이 여기에도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2절 공부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각종의 사용 가치들을 필요로 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해야 하는데 다양한 사용 가치들, 다양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그 각각의 사용 가치들을 생산하는데 자신의 노동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1인 경제 하에서도 당연히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현실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이 아니라 예, 예, 공동체 형태의 사회 형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제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승원 씨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의 밝은 섬으로부터 음침한 유럽의 중세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는 여기에서 독립적인 사람 대신 모두가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 농노와 영주, 가신과 제후, 속인과 성직자를 발견한다. 여기에서는 인격적 예속이 물질적 생산의 사회적 관계와 이에 의거하고 있는 생활의 여러 부문들을 특징 짓는다. 그러나 바로 인격적 예속 관계가 주어진 사회의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노동 생산물은 그것들의 진정한 모습과는 다른 환상적인 모습을 취할 필요가 없다. 노동과 생산물은 사회의 거래에서 부역과 공납의 모습을 취한다. 상품 생산의 바탕을 둔 사회에서와 같은 노동의 일반적인 추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노동의 특수하고 자연적인 형태가 노동의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형태다. 부역은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의해 측정되지만 어떤 농노도 자기 영주를 위해 지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동력의 일정량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교회에 바쳐야 하는 11조는 자기가 성직자로부터 받는 축복에 비하면 훨씬 더 분명하다. 중세 사람들의 상호 관계에서 각자가 하는 상이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든 개인들이 노동을 하면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그들 자신의 인격적 관계로 나타나며 물건들, 노동 생산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위장되진 않는다. 예, 좋습니다. 자, 중세에서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본주의 사회,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사람들끼리의 사회적 관계가 물건들, 상품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지만은 여기서는 이른바 인격적 예속이라는 형태로 사회적 관계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독립적인 사람 대신 모두가 의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라는 가정 자체가 독립적 개인이라는 가정 자체가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고 비현실적인 거라면 현실에서는 어땠느냐라는 거죠. 자본주의 이전 사회, 봉건 사회에서는 인간 노동의 이제 결과물들이 상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른바 인격적 예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노동의 이제 결과물이 부역과 공납이라는 형태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동의 특수하고 자연적인 형태가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개별 생산자가 상품 생산에 들인 노동이 사적 노동이고 이게 시장에서의 상품 교환을 통해서 사회적 승인을 얻어야 되지만 농노가 직접 이제 영주를 위해서 이제 노동한다고 했을 때 부역 공납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가 하는 이제 노동 자체가 바로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형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따로 노동 생산물의 교환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세에서 사람들의 상호 관계라는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와는 이제 전혀 달리 스스로의 인격적 관계로 직접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정 씨 부탁드립니다. 공동노동은 또는 직접적으로 연합한 노동의 예를 찾아보기 위해 모든 문화민족의 역사 초기에 나타나는 노동의 자연 발생적 형태에까지 소급할 필요는 없다. 가까운 예로 가족의 필요를 위해 밀, 가축, 천, 아마포, 의복 등을 생산하는 농민 가족의 가부장적 생산이 있다. 이런 물건들은 그들 가족 노동, 공동 노동의 여러 가지 생산물이지만 상품으로 서로 상대하지는 않는다. 이 생산물들을 생산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노동들, 즉 농경, 목축, 방적, 직조, 재봉 등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회적 기능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상품 생산에 의거한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자연 발생적 분업 체계를 가지는 가족의 기능들이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의 남녀별, 나이별 차이, 그리고 계절의 교체와 더불어 변동하는 노동의 자연적 조건이 가족들 사이의 노동 배분이나 가족 구성원 각자의 노동 시간을 규제한다. 이 경우 각 개인의 노동력은 처음부터 가족 전체 노동력의 일정한 부분으로 여길 뿐이므로 개별 노동력의 지출은 그 계속 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노동 자체의 사회적 특징의 하나로 나타난다. 예, 좋습니다. 자, 자본주의와 다른 상품 생산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의 이제 운영 원리를 살펴보면서 중세 봉건 사회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농민 가족의 가부장적 생산인 거죠. 그 얘기인데 뭐 관련해서 잠깐 지나가는 그 말로 확인을 하자면 이제 각조 32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모든 문화 민족의 역사 초기에 나타나는 노동의 자연 발생적 형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봉건제 또는 노예제조차도 성립하기 이전에 흔히 원시공산제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모든 문화 민족의 역사 초기에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막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주 32번을 조금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지 씨 부탁드립니다. 각주 32번이요. 자연 발생적 공동체 소유는 명백히 슬라브적 형태며 심지어는 전적으로 러시아적 형태라고까지 말하는 우스운 편견이 최근에 널리 펴지고 있다. 사실 이것은 로마인, 게르만인, 켈트인들에게도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원시적 형태이며 이 형태의 수많은 표본들은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도에서 볼 수 있다. 아시아적, 특히 인도적 공동체 소유 형태에 대한 더 상세한 연구는 자연 발생적인 원시적 공동체 소유의 여러 가지 형태에서 어떻게 그 붕괴의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하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로마적, 게르만적, 사적 소유의 여러 가지 원형은 인도적 공동체 소유의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이제 제일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정치경제 비판을 위하여 서문에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원시공산제를 이제 아시아적이라고 이제 막스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대의 아시아 사회 일반 19세기 그 당시의 아시아 사회를 원시공산제 수준으로 잘못 판단하고 폄하했다라는 식으로 오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확인이 돼요. 제가 그때 이제 나중에 자본을 읽다 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화민족의 초기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본문에서. 그러면서 이런 자연 발생적 공동체 소유, 우리가 흔히 이제 원시공산제로 이야기하는 이게 당대에도 19세기 중반에서 유럽에서도 이건 슬라브적 형태다, 뭐 러시아 이런 쪽에서만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런 식으로들 이야기하는데 이건 대단히 우스운 얘기고
유럽의 선조들, 로마인, 게르만인, 켈트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을 이제 가장 잘 연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당시 이제 잉글랜드 식민지였던 인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적, 인도적 공동체 소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아시아 사회 중에서 이제 일부 남아 있는 잔존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형태의 수많은 표본들은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도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도조차도 이제 인도의 일부에서 아직 이런 자연 발생적 공동체 소유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야. 딱 이 정도 의미에서 아시아적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아시아 사회 일반을 그렇게 이제 매도하는 그런 용어법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시 돌아가면 결국 지금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농민 가족의 이제 가부좌적 생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각각의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그 가족의 이제 필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그리고 그 일정한 노동 시간을 지출하지만 당연히 이게 상품 교환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노동 자체의 사회적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생산 사회가 아닌 다른 모든 어떤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어떤 사회를 살펴보더라도 항상 이렇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막스가 살펴보는 게 그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 대한 전망인데요. 근데 여기서도 그 역자의 이제 그 판단이 들어간 그 번역이 조금 있어서 제가 그걸 이제 수정을 조금 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이제 읽으실 때 여기 보면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냥 개인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걸 이제 역자이신 김주행 교수님이 자개연이라는 식으로 자기 나름의 이제 조어를 만드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 대단히 안타깝게도 프루동주의적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개연이라는 그 역자주는 그냥 지워버리시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걸 계속해서 이제 자개연이라고 계속 쓰고 계신데 이 자개연이라는 단어를 전부 지워버리시고 원래 원문은 그냥 연합입니다.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에서의 그 연합이라고 막스가 쓰고 있으니까 자개연을 전부 다 연합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씨 차례입니다. 끝으로 기분 전환을 위해 공동의 생산 수단으로 일하며 다양한 개인들의 노동력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자유로운 인간. 인간의 인간들의 연합, 연합. 인간들의 예. 연합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로빈슨 크루소적 노동의 모든 특징들이 다시 나타나지만 이 노동은 개인적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로빈슨이 생산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 노동의 성과이었고 따라서 자기 자신이 사용할 물건이었다. 인간의 연합. 그냥 연합이라고 쓰시면 돼요. 예. 예. 연합의 총 생산물은 사회적 생산물이다. 이 생산물의 일부는 또다시 생산 수단으로 쓰이기 위해 사회에 남는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연합의 구성원들에 의해 생활 수단으로 소비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들 사이에 분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분배 방식은 공동체의 생산 조직과 생산자들의 역사적 발전 수준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다만 상품 생산과 대비하기 위해 각 개별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생활수단의 분배 몫은 각자의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노동시간은 이중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정확한 사회적 계획에 따른 노동시간의 배분은 연합의 다양한
직구와 해야 할 각종 작업 사이에 올바른 비율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은 각 개인이 공동노동에 참가한 정도를 재는 척도로 기능하며 따라서 총 생산물 중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부분에 대한 그의 분배 몫의 척도가 된다. 개별 생산자들이 노동이나 노동 생산물에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생산뿐 아니라 분배에서도 단순하고 투명하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왜 번역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먼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영어 문장이 이제 Association of Free Individuals인데요. 이걸 이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영문 번역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문 번역본 중에서 뭐 영문 번역본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처음 번역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앵겔스의 서문을 읽었던 사무엘 무어 등등이 이제 번역한 판본인데, 이게 이제 지금 프로그레스 출판사에서 콜렉티드 웍스의 이제 일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안내해드렸던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번역본이 이거고요. 그리고 60년대부터 70년대쯤에 이제 펭귄 출판사에서 이제 또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대동소이하지만 이제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독일어 원문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뭐 프로그레스판에서 조금 아쉽거나 틀린 번역이 펭귄판에서는 제대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펭귄판 번역에서 이제 빠뜨리거나 엉터리로 번역한 게 프로그레스판에서는 제대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호 대조가 필요한데, 어쨌거나 이 문구와 관련해서는 이겁니다. Association of Free Individuals라고 하면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이제 프로그레스 출판사에서 이제 판본으로 돼 있는 사무엘 무어의 이제 최초 번역본이에요. 그리고 펭귄 출판사에서는 Association of Free Men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이겠죠. 예. 자, 이 슬라이드 나중에 다 또 올려드릴 테니까 굳이 필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독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inen Fairline Freie Menschen vor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mention이에요. 자유로운 Freie Mention이니까 individuals 개인보다는 man이라는 번역어가 조금 더 이제 원문에 가깝죠. 근데 사실 뭐 인간으로 번역을 하나 개인으로 번역을 하나 크게 문제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사무엘 무어 번역본의 인디비주얼로 돼 있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의 전망과 관련해서 이것을 이제 막스를 프루동식으로 이제 왜곡하는 그런 이제 흐름과 연결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인디비주얼 개인을 프루동의 이제 이상향에 등장하는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소생산자로 이제 해석을 할 여지가 분명히 이제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른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는 이런 번역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김수행 교수님이 이제 자개연이라는 식으로 이걸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국가 단위의 계획 경제를 집행했던 소련을 비롯한 20세기 사회주의는 막스가 생각했던 사회주의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 이런 용어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프로동적인 협동조합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이게 대세가 돼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사고와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되는 이런 이제 발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게 옳은가 이전에 막스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막스와 충돌하는 식의 이제 용어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이제 그 앞선 문구를 제대로 읽으면은 전혀 이제 문제될 게 없거든요. 네. 공동의 생산수단으로 일하며라고 했을 때 이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했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개인들의 노동력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의식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건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라는 걸 이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걸 전제로 하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관련해서 이제 말이 이미 나왔으니까 이른바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 생산수단의 이제 사적 소유를 설폐하는 올바른 방식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그 내부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내부에서는 계급의 철폐, 착취의 철폐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협동조합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협동조합이 존재하는 사회 자체가 그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 협동조합이 생존하려면은 협동조합 자체가 하나의 상품 생산자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적 기업과 꼭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부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철폐되고 계급 지배와 착취가 없어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구성원 전체를 스스로 착취하고 수탈하지 않으면 생존하고 성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게 현실이거든요. 협동조합의 생산물이 내부에선 상품이 아니겠지만 자본주의 상품 시장에 등장하는 순간 이미 상품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협동조합이 생겨난다고 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사회적 수준에서 사라지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시장경제, 상품생산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착취라는 것들이 이제 불가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선전하는 분들 중에 이제 대다수가 하나의 모범 사례로 이야기하는 게 뭐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 기업 몬드라곤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 이 몬드라곤이라는 이런 그 협동조합 그 기업이 어떻게 이제 오랫동안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결코 이제 그 계급 지배가 철폐된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실제로 몬드라곤에서 그 몬드라곤 산하의 이제 그 기업들 또는 이제 그 농장들에서 일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비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에요. 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니고 그 비조합원들의 이제 그 노동 조건이나 이제 처우는 자본주의 하에적 기업의 이제 노동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가혹한 착취를 받는 그런 노동자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결국 이제 이 몬드라곤이라는 협동조합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부의 이제 구성원들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철저하게 구분하고 다수의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수탈함으로써만 이게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막스는 이런 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그 철폐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국유화가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런 이제 국유화를 통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철폐되는 과정에서 보조적인 역할로서 협동조합이 기능할 수 있다라고는 인정했지만 결국 협동조합을 통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뭐
구구절절히 하지 않아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몬드라곤이라서 말씀드린 거고, 한국에서의 협동조합 운동에서도 이런 사례를 대단히 많이, 어쩌면 이제 거의 모든 경우에서 확인할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돼 있다라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고 막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소생산자들이 자기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돌아가자는 게 이제 프루동적 발상이었는데, 이런 상황은 다시 결국 소수의 손에 생산수단이 집중되는 자본주의적인 생산관계의 출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1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면서 조금 정확한, 좀 더 풍부한 그 설명이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20세기 소련이 이제 제대로 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매도를 하는 자칭 타칭 막스주의자들이 많은데, 실제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존재합니다. 당시의 소련은 그 생산수단이 국유화라는 형태로 공동소유를 실현한 사회였는데, 소련을 그 붕괴시킨 다음에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성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배계급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른바 바우처 방식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무슨 소리냐? 소련의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대놓고 무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권리를 어떤 식으로 왜곡하냐면은 노동자들한테 새롭게 소련 붕괴 이후에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로 되는 이런 이제 기존의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국영 기업들을 주식회사 형태로 변환하면서 그 기업들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바우처들을 노동자들에게 이제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노동자들이 그 기업의 주식회사로 된 이전의 국영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모두가 평등하게 고르게 자기 생산수단을 소유한 이상적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른바 국민기업이 된 거예요. 소련 붕괴 이후에 이전에 사회주의 하에서의 국영기업들이 모든 노동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이 된 겁니다. 사실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진보나 개혁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게 이제 소수의 대주주가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이제 그 소액 주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상황이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상황이 소련 붕괴 직후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어때요?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극소수의 이제 대자본가들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독점 자본주의 사회가 이미 돼 있다라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노동자들이 실제로 이런 식의 이제 기업의 주식을 분배받아봤자, 바우처를 통해서 주식과 교환을 해봤자 당장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한데 이거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바우처 내지는 주식을 새롭게 등장한 신흥 자본가 세력들에게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수의 소생산자들이 자기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과정이 대단히 빠르게 소수의 손에 생산수단이 집중되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확립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이제 환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논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둔 번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라면 이제 개인으로 번역을 하든 인간으로 번역을 하든 크게 차이가 없을 텐데 여기서는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역자의 그 지향, 막수와는 다른 지향, 오히려 막수와 충돌하는 지향이 과도하게 이제 개입한 이런 번역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결국 막스가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로빈슨 크루소적 노동의 모든 특징들이 다시 나타난다. 내용물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노동들이 이 사회에선 당연히 개인들의 노동력이 사회적 노동력으로 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제 사회적 노동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가 생산한 것들은 자기 자신이 사용한 물건이지만 이 연합, 자기가 아니라 연합입니다.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에서의 생산물은 사회적 생산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회에서의 총 생산물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건 이제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도 공통적인 건데 모든 사회 생산물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으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생산수단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가 생산한 총 생산물을 다 써버리면 그 사회는 다음 기회에 망합니다. 굶어 죽어요. 왜? 생산을 위해서는 인간의 노동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생산수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총 생산물 중에 엄청나게 큰 부분이 다음 기회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생산을 위해서라도 이전 기회에 소비한 생산수단을 똑같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수단이 분배 대상이 되는 거죠. 꼭 이 생활수단의 분배와 관련해서 막스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자, 이 부분은 그들 사이에 분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분배 방식은 공동체의 생산 조직과 생산자들의 역사적 발전 수준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에서 분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단일한 하나의 방식이 아니고 그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막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요. 자, 이건 이제 정치경제학 입문 시간에 그 마지막 주제를 다룰 때 드렸던 말씀인데, 막스가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에서의 이제 그 생산과 분배 원리를 크게 두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로부터 갓 이행한 사회를 이제 공산주의 첫 번째 단계 내지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의 공산주의에서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기여 또는 이제 공헌에 따라 이른바 명시적인 차등 분배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막스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품 생산과 대비하기 위해서 각 개별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생활수단의 분배 몫이 노동시간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필요에 따른 분배 내지는 균등 분배와 전혀 무관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받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막스가 고타강령 비판에서 언급하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의 이제 분배 원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상정을 했을 때 상품 생산 사회와 이제 뭐가 다르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에서 노동시간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확한 사회적 계획에 따른 노동시간의 배분이라는 게 다양한 욕구와 각종의 작업사의 올바른 비율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상품 교환을 통해서 그게 이제 규정이 되고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공황이라는 폭력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게 해소가 되지만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노동시간을 의도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결과물을 상품으로 교환함으로써 가격 기구를 통해서 그걸 사후적으로 조율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조율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다? 예, 분배 원리라는 게 낮은 단계 공산주의 원리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각자의 구성원들이 기여한 것을 이제 측정하고 분배 몫을 산정하는 그 척도로서 기능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네. 자, 그랬을 때 역시 이 사회에서도 생산의 결과물을 상품으로 교환함으로써 물건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제외한 어떤 사회 형태에서도 노동 생산물이 상품 형태로 나타나고 가치로서 서로 교환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 구성원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사용 가치들을 생산해야 되고 그 생산을 위해서 노동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굳이 생산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상품으로 교환하고 사후적으로 그걸 교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상배 씨 부탁합니다. 네. 종교 세계는 현실 세계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자 일반이 자기 생산물을 상품과 가치로 취급하여 자기의 개인적 사적 노동을 동질적 인간 노동으로 환원함으로써 서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추상적 인간에게 예비하는 기독교, 특히 그것의 부르주아적 발전 형태인 프로테스탄트교나 이신론 등이 가장 적합한 형태의 종교다. 고대 아시아적 그리고 기타 고대적 생산 양식에서는 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하고 따라서 인간이 상품 생산자로 전환하는 것은 하나의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했는데 원시 공동체가 점점 더 붕괴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했다. 진정한 상업 민족은 둘 이상의 세계 사이에 사는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신처럼 또는 폴란드 사회의 틈새에 끼어 사는 유대인들처럼 고대 세계에서는 오직 틈새에만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고대의 사회적 생산 유기체는 부르주아 사회에 비교하면 매우 간단하고 투명했다. 그러나 고대의 생산 유기체는 인간의 미성숙한 발달, 원시적 부족 공동체에서는 개인은 자기와 동료들 사이의 탯줄을 아직까지 끊지 못했다에 근거했거나 직접적인 지배 종속의 관계에 근거했다. 이런 생산 유기체는 노동 생산력이 낮은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따라서 물질적 생활 영역 안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사회적 관계가 좁을 때만 생기고 존속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관계의 좁음이 고대의 자연 숭배와 민중 신앙의 기타 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현실 세계의 종교적 반영은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일상생활의 실질적 관계가 완전히 투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만 비로소 소멸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종교 세계가 현실 세계의 반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회가 이제 발전하면서 지배적인 종교도 달라지는데 사실 이제 오늘날의 이제 프로테스탄트교, 개신교가 번성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상품 생산사에 걸맞는 종교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자신의 노동을 동질적인 노동으로 환원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회가 상품 생산 사회인데, 프로테스탄트교에서 숭배하는 대상은 이른바 추상적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까 이제 포이에르바흐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 이게 이제 그 기독교의 하느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추상적 인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 상품 교환이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존재했던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그 일반화된 거는 자본주의에서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이전에 그 상품 교환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사회의 이제 한계라는 것들이 종교에도 반영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교라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소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투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아직 그런 사회가 아니죠. 상품 생산이 이제 지배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물신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인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제 경제 활동이라는 것들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서 완전히 이제 직접적으로 투명한 상황에서 규제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다라는 게 이제 막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종교를 탄압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다른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면 종교의 필요성이라는 것도 사라질 거고, 물신 숭배도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종교에 의존할 필요도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자본주의 러시아에서 이른바 이제 러시아 정교회라고 이제 부르는 이런 이제 기독교의 한 분파가 엄청나게 이제 다시 득세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엄청난 세를 자랑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사회주의 소련에서 그 종교를 엄청나게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믿음을 그 말살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인 거죠. 예. 예, 그 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딱히 대단한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련 사회에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뭐 당연히 새롭게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소수의 이제 독점 자본가들과 결탁해서 엄청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교회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보자. 김성수 씨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적 생활 과정, 즉 물질적 생활 과정의 모습은 이것이 연합들의 이한 생산으로 되고 그들의 의식적 계획적 통제 밑에 놓이게 될 때, 비로소 그 신비의 비밀이 벗겨진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는 일정한 물질적 토대 또는 일련의 물질적 생존 조건을 가져야 하는데, 이 조건 자체도 하나의 길고 힘든 발전 과정의 자연 발생적 산물이다. 좋습니다. 자,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사실 이런 그 신비의 베일을 벗기는 게 불가능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왜? 여기 보면 이제 자유로운 연합한 인간들에 의한 생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자유로운 연합한 인간이라는 문구가 앞서 그 김수현 교수님이 자개연이라고 자기식으로 왜곡해서 번역했던 내용의 원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안 바꾸신 거예요. 인간을 개인으로.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맞는 번역인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생산 자체가 의식적, 계획적 통제하에 놓였을 때, 그 신비가 벗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모든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일정한 물질적 토대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류사의 초기부터 이게 가능한 게 아니다. 이 조건 자체가 길고 힘든 발전 과정의 자연 발생적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정치경제 비판을 위하여 서문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한 사회가 이제 그 온전히 이제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 다음 사회로 이제 그 이행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문장에 대해서 제가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이 성공했더라도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성립할 수 있었겠느냐, 그건 이제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길고 힘든 발전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수준의 이제 토대, 물질적 조건을 가져야 비로소 생산을 의식적, 계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연합한 인간들에 의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린 씨 부탁합니다. 정치 경제학은 가치와 가치량을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분석했고, 이런 형태들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치 경제학은 어째서 이 내용이 그런 형태를 취하는가, 즉 어째서 노동의 가치로 표현되며, 그래서 어째서 노동시간에 의한 노동의 측량이 노동 생산물의 가치량으로 표현되는가 하는 질문을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었다. 생산 과정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아직 생산 과정을 지배하지 않는 사회 구성체에 속하고 있다는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는 위와 같은 형태들도 정치경제학자의 부르주아적 의식에서는 생산적 노동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다명한 자연적 필연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치경제학이 부르주아 이전의 사회적 생산 유기체의 형태들을 취급하는 태도는 대체로 성직자들이 기독교 이전의 종교를 취급하는 태도와 비슷하다. 예, 좋습니다. 자, 이것도 앞서 확인이 된 사실이지만 막스 이전에 이제 경제학이 가치와 가치량을 분석했다라는 거예요. 노동가치론의 이제 선행자들인데 문제는 왜 이렇게 되는가를 의문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상품 생산 자체를 의문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상품 생산을 분석하기는 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각주 33번하고 각주 34번에도 상당히 이제 흥미있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스 이전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상품 생산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고 자명한 필연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근데 이제 자본주의 이전에도 그 사회가 존재했고 자본주의와 다른 형태로 존재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직자들이 기독교 이전의 종교를 취급하는 태도와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소린가가 35번에서 이제 각주 35번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각주 35번을 김지원 씨가 읽어주십시오. 경제학자들은 하나의 기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제도, 인위적인 제도와 자연적인 제도가 있을 뿐이다. 봉건 제도는 인위적인 제도이고 부르주아 제도는 자연적인 제도다. 이 점에서 그들은 두 가지 종류의 종교를 설정하고 있는 신학자들과 비슷하다. 자기 자신의 종교 이외의 종교는 모두 인간이 발명해낸 것이고 자기 자신의 종교는 신의 계시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때까지 역사라는 것이 존재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 그 자본주의 이전의 그 사회에 대해서 이제 막스가 그 사회에서도 상품 생산이라는 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본주의를 상품 생산 사회로 규정을 하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규정을 한다면은 이런 얘기예요. 상품 생산이 지배적인 사회 또는 일반화된 상품 생산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자본주의 이전에도 상품 생산은 존재했지만 그게 이제 경제 활동을 지배적인 요소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이제 그 성립하는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 자본주의 사회를 이제 변호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독교 신학자들의 태도하고 똑같다 이렇게 막스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애초에 이제 종교라는 개념이 그 기독교라는 종교만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때는 유럽 기준으로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유럽 기준으로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유일한 것으로 이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른바 원격지 항해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대륙을 발견하고 다른 대륙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느님을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단히 유사한 그런 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종교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여러 종교들이 존재해야 종교라는 상위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종교라는 개념이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유일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은 종교를 위계 서열화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 다른 믿음도 존재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만이 이제 신의 계시를 통해서 성립한 올바른 종교, 진짜 종교고, 나머지는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라는 식으로 기독교를 정당화하고 최우선으로 이제 떠받드는데, 실제로 뭐 막스 당시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주류 경제학자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본주의 이전 사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각주를 잠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봉건 제도는 인위적인 제도고 부르주아 제도는 자연적인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만이 인간의 본성에 적합한 자연스러운 경제 형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신학자들의 기독교 신학자들의 태도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막스가 비꼬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입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07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장욱 씨 부탁드립니다. 네. 일부 경제학자들이 상품 세계에서 나타나는 물신성 또는 노동의 사회적 성격의 객관적 현상 형태로 말미암아 얼마나 혼란에 빠지고 있는가는 특히 교환 가치 형성에서 자연의 기여에 관한 지리하고 무의미한 논쟁에서 잘 나타난다. 교환 가치는 어떤 물건에 들어간 노동을 표현하는 일정한 사회적 방식이므로 예컨대 환율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소재를 포함할 수가 없다. 예, 요것도 이제 뭐 우리 공부한 내용에 비추면 이제 당연한 건데 오늘날까지도 이제 끊임없이 그 언급되는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나름 자본주의에 따른 이제 환경 파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갯벌 같은 걸 이제 그 간척지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이런저런 이제 그 인공적인 건축물을 만드는 것에 이제 반대하면서 갯벌의 이제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에요.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지 않은데 그 결과로 이제 엄청난 혜택이 발생하니까 그게 이제 가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자연도 가치를 생산한다라는 식의 이제 사고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옳지 않은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가치라는 개념이 뭐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이제 훼손하는 게 자연이 공짜로 제공하는 것을, 예, 없앤다라는 의미에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가치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호 씨 부탁합니다. 이 상품 형태, 이것은 화폐 형태와 자본 형태로 발전한다. 는 부르주아적 생산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발달한 형태이므로 그것은 비록 오늘날까지 같이 지배적 특정적인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비교적 일찍부터 나타났으며 그 때문에 그 무신적 성격은 비교적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구체적인 형태로서는 이 단순성이라는 외관까지도 사라진다. 중금주의의 환상은 어디서 오는가? 중금주의자들은 금과 은이
하나의 사회적 생산 관계로서의 화폐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금과 은이라는 자연물이 독특한 사회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의 경제학은 거만한 태도로 중금주의를 비웃고 있지만 그것의 물씬 숭배성은 그것이 자본을 취급하자마자 아주 뚜렷해지는 것은 아닌가. 지대는 토지로부터 생긴 것이며 사회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는 중농주의들의 환상이 사라지는 것은 얼마나 전의 일이 아닌가. 네, 좋습니다. 자, 보면은 자, 상품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 자본이라는 형태로 이제 등장했을 때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불신은 자본주의 이전부터 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지만은 이게 더 발전하면은 이것조차도 더 알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금주의, 그다음에 근대 경제학, 그다음에 이제 중농주의 환상 뭐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 자본주의는 다른 무엇이기 이전에 흔히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상품 생산 사회이지만 상품 생산 사회가 곧 자본주의 사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2편에서 추가적인 규정을 공부할 텐데요. 어쨌거나 그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 중금주의 시절, 중상주의 초기 형태인 중금주의 시절에는 중금주의자들이 이제 초기 중상주의자들인데 국부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화폐로 쓰이는 금과 은만이 국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금과 은이 어떤 그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금과 은이 하나의 사회적 생산 관계로서의 화폐, 즉 일반적 등가물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러지 않고 금이나 은이 본래부터 그런 신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식의 환상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은 그걸 말도 안 된다라고 비웃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의 이제 물신 숭배라는 것들이 사라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직 우리가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 자본을 취급하다마자 이게 뚜렷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자본론을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역자주에 3권 24장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자를 설명하는 이런 대목이거든요. 즉 정치경제학 입문 수업을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업자본가가 착취한 잉여가치가 상업이윤, 이자, 지대 등등의 형태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자 낳는 자본, 대부자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화폐를 대부하기만 해서 이자라는 형태로 가치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화폐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증식시키는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 물신에 대한 환상인데 중금주의를 비웃는 오늘날의 부르주아 경제학이 사실은 이것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막스가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지대와 관련된 얘기, 이게 이제 그 중농주의자들의 환상, 자연이 지대를 낳는다라는 식의 이제 사고방식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역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초과 이윤이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취득하는 지대로 되고 그게 이제 그 자체로는 가치를 갖지 않는 토지 가격을 형성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인문 수업 듣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분만 읽어서는 사실은 그 제대로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3권 38장을 참조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자본론의 거의 제일 마지막 3권 6편에는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권 1편에 1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막스가 지금 언급하는 게
잡아놓는 체계의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 3권 5편과 3권 6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본론을 처음 읽을 때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뭔 소린가 싶은 경우들이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책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뭐 인문 수업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뭐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같이 공부 안 하셨던 분들도 자본론 끝까지 읽으면 이제 다 나오는 얘기다라는 거고, 지금 막스가 1권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3권의 초고까지를 다 써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 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인문 수업의 한 6번째, 7번째까지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참 나갔으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앞질러 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라고 이제 하면서 앞에서 이제 훨씬 뒤에 나온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읽고 마칠게요. 자, 문지원 씨 지금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너무 앞질러 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상품 형태 자체에 관한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 그치려 한다. 만약 상품이 말을 할 줄 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우리의 사용 가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모르지만 사용 가치는 물건인 우리에게 속하는 것은 아니다. 물건인 우리에게 속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다. 우리 자신이 상품으로 교환되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오직 교환 가치로서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런 상품의 심정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들어보자. 예, 계속 읽어주십시오. 네. 가치, 교환 가치는 물건의 속성이고 사용 가치는 인간의 속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치는 필연적으로 교환을 포함하고 있지만 부는 그렇지 않다. 즉 사용 가치는 인간의 속성이고 가치는 상품의 속성이다. 인간이나 사회는 부유하고 진주나 다이아몬드는 가치 있는 물건이다. 진주나 다이아몬드는 진주나 다이아몬드만큼 가치를 가진다. 예, 좋습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여기 보면은 상품이 말을 할 줄 안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용 가치는 물건인 우리에게 속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인 우리에게 속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어떻습니까? 상품으로서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틀린 얘기죠. 예. 물건으로서는 예, 사용 가치인 거고 이걸 이제 상품 생산 사회에서 즉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생산의 결과물을 상품으로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예, 가치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품은 자기는 이제 처음부터 상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 거꾸로 잘못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을 예, 경제학자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는 물건의 속성이고 부는 인간의 속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상품 생산은 예, 본래부터 당연한 거고 모든 물건들은 상품이기 때문에 예, 가치라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 가치가 오히려 인간의 속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제 되도 않는 얘기인가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유미리 씨 부탁드립니다. 네, 진주나 다이아몬드 속에서 교환 가치를 발견한 화학자는 아직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 화학적 실체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예리한 통찰력을 자부하고 있는데 그들에 따르면 물건의 사용 가치는 물건의 물질적 속성과는 관계없이 존재하지만 물건의 가치는 물건으로서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와 같은 견해, 엉터리 견해를 확증해 주는 것은 물건의 사용 가치는 교환 없이, 즉 물건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실현되지만 물건의 가치는 오직 교환 속에서만, 즉 하나의 사회적 과정에서만 실현된다고 하는 기묘한 사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저 선량한 독배리가
경비원 시콜에게 가르쳐준 충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충고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운명의 덕택이지만 읽고 쓰는 것은 자연히 알게 된다. 예, 좋습니다. 자, 예, 경제학자들이,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이제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나 다이아몬드 속에서 교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물건의 사용 가치는 물건의 물질적 속성과는 관계없이 존재하지만 물건의 가치는 물건으로서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정반대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사용 가치가 이제 물질적 속성으로서 이제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고 가치는 물건의 물질적 속성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그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왜? 사용 가치는 교환과 무관하게 이제 실현이 되고 가치는 교환에서만 실현되는데도 되도 않는 정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상품이 말을 할 줄 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상품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틀린 얘기입니다. 근데 상품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품이 만약에 이제 말을 할 줄 안다면. 근데 틀린 얘기다라는 거야. 이 틀린 얘기를 사실은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고 그게 이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막스가 비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상품 생산은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은 뭐 역시 셰익스피어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자,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운명의 덕택이고 읽고 쓰는 건 자연히 알게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읽고 쓰는 걸 자연히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자, 나면서부터 읽고 쓰기를 할 줄 아는 분 계세요? 여기서 아무도 없죠. 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지간하면 읽고 쓰는 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교육을 받아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셰익스피어가 이 희극을 집필할 때만 하더라도 교육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주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름 뭐 귀족 계급으로 태어나거나 최소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야만 읽고 쓰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쓰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자연히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운명의 덕택인 거죠. 그죠? 자기가 태어날 때 물고 나온 수저의 재질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정말로 타고나는 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외모가 조금 호감형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성격이 좋다거나 이러면 이제 사람들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을 수 있을 거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정반대로 뒤바꿔서 이야기하는 그런 되도 않는 충고,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충고랍시고 헛소리를 하는 것에 대한 예로서 인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식의 되도 않는 언명과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상품의 가치와 사용 가치에 대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는 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막스가 비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장 4절까지 해서 제1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최병희 씨가 조금 길게 질문을 하셨는데 보면은 뭐 길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뭐 요 문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보면은 이 106쪽의 각주 35번에서 이제까지는 역사라는 게 이제 존재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건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의 이제 역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뭐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이제 역사일 수도 있는데
부르주아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역사일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주류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이전에 다른 사회 형태, 경제 형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출현할 때까지는 역사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자본주의가 자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본주의는 인류가 소멸할 때까지 영원 불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만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구를 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질문하신 내용은 이게 종교와 관련된 그 내용 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막스가 이게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의 영원 불멸성을 선전하는 이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을 비판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장 오늘 다 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 2장 다 읽고 3장까지 나갈 거예요. 3장에 3장 1절 가치의 척도까지 읽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35쪽 상단까지 우리가 읽을 예정이니까 늘 거듭 부탁드리지만 이제 1장 끝났으니까 1장 1절 처음부터 쭉 한 번 정도씩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내서 2장부터 3장 1절까지 한 번 정도 읽어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